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Let's play. 내가 좋아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하네? 오, 내 입맛에 맞게 골라주네. Going up, going down, please. 결제는 이거 하나로 다 커버. 이게 다 뭐 하자는 플레이? 뭐는 다 하자는 플레이. 금융부터 라이프까지 플레이를 멈추지 마. 친한 플레이, 친한 카드로부터.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선데이 일부 잔선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코스피가 약세를 이어간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돌파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되자 3,000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듯 싶다가도 다시 등락을 거듭하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선데이 1부는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우신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금일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주제가 제가 그동안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수가 뭐 상승을 하게 되면 종목들이 올라가고,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지수와는 또 무관한 플레이를 우리 일반인들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펀드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또 헤지 펀드가 그러한 형태의 매매를 보인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금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들이 많이 운영하는 이 모멘텀 플레이, 그리고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시기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마스터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11월 중순 이제 말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12월 달, 1월 달 길게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은 모멘텀 플레이와 지수 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베스트라는 이제 일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에 대한 일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투자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투자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투자의 방법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도 나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처음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간을 길게 잡았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은 부동산과 굉장히 다르죠. 시세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길게 보기로 했지만 빠르게 또 판단을 하기도 되는 게 이제 주식 그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갈래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서두에 언급을 드린 대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은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즉 지수 플레이를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플레이는 주로 누가 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플레이입니다. 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신에 소속이 되어 있죠. 이분들은 직업적으로 지수, 즉 코스피와 코스닥이 얼만큼 올랐느냐, 그리고 본인의 펀드가 얼만큼 올랐느냐에 따라서 그 괴리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구조를 띠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지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좋을 것이냐, 즉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이 지수가 상승하는 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매매는 또 할 줄 알아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존이 되겠죠. 그리고 지수가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지수가 하락하는 폭보다는 조금 덜 손실을 봐야 그래도 시장에서 버텨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펀드 매니저가 아닐지라도 이 지수와 우리 계좌의 손익, 이 부분을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투자의 플레이는 지수 플레이도 있지만 1년을 우리가 뭐 한 3등분으로 나눈다면 사실은 지수 플레이가 나오는 그 날들은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3분의 2는 지수 플레이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수익률의 편차가 갈리게 돼요. 그게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 그러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모멘텀 플레이가 무엇이냐? 지수 플레이가 1년 중에 한 3분의 1이라면 모멘텀 플레이가 3분의 2. 그러면 이 모멘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추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지수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를 잡는 시장은 1년 중에 역시 3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요, 전부 비추세예요. 추세가 없는 거죠. 즉, 이 비추세장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플레이가 이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최근 시장에 굉장히 만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들을 좀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차원 넘어간다면 지금은 당장은 모멘텀 플레이가 횡행하는 그러한 시장이지만 이게 이제 조만간 지수 플레이의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세요. 거기에서 빠르게 교체를 해서 또 수익을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모멘텀 플레이를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최근에 이제 10월달, 11월달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섹터별로 수익률이 많이 갈린다. 즉, 섹터 플레이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섹터가 10월달, 11월달에 그 주인공이 된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도 아마 그래도 시청하시는 대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워낙 강했던 섹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죽었었습니다. 전부 수익률이 좋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섹터 플레이, 모멘텀 플레이가 횡행한 시장이 10월달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매매법이 있겠지만 지수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매매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그러한 매매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횡행한 시장이지만 이 타이밍을 또 잘 봐야겠죠.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섹터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이 모멘텀 플레이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이 이후에 다가오는 지수 플레이에서 어떤 수익을 우리가 낼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논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이제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지금까지도 모멘텀 플레이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뭐 사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제가 이제 지수가 내려가서 내려가는 사실 그림을 제시를 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다 음봉이었습니다. 전부 음봉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온 거는 2015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정도의 약시장이 사실은 2021년 하반기 때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팩트고요. 심지어 지금 돌아가고 있는 11월 달도요, 아직 양봉이 아니에요. 5개월 연속 음봉은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건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내려가는 사파가 지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파를 제시를 했을까요? 이 내려가는 이 그림은 지수도 지수지만 지수가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의도한 바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실제 매매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감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아직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적인 이러한 현상도 있었어요.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있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까지도 놓이게 됐었어요. 사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사이즈는 뭐 10배라고 치기는 조금 모호하겠지만 최소한 5배 정도는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역전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스피, 즉 지수를 논하고자 하는 이러한 종목들과 이러한 영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지속적으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거슬러 올라간다면 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감소를 할까에 대한 원인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1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IPO예요. IPO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IPO가 너무 많다 보니까 코스피가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늘었다라는 기사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왜? IPO를 많이 해서. 즉 신규 상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시가총액이 줄어들질 않는 거죠. 지수가 빠졌는데도.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주식시장에서 돌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신규 IPO 종목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상대적으로 기존의 주식시장에 깔려있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이런 형태로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모멘텀 플레이에 많이 영향을 줬다. 섹터별로 영향을 많이 주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최근에 시장에 많았습니다. A라는 섹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E라는 섹터가 빠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통용되는 시장이 최근 시장이에요. 왜? 시장에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에서 수급이 빠져나와서 이 수급이 한 섹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한 논리가 통용될 정도로 최근 우리 시장의 거래대금이나 이러한 부분들, 수급적인 어떤 꼬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From Leader to Regard라고 해서요. 이게 보시면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 지수, 그리고 유로스탁 지수,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MSCI 월드 지수입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2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주요 지수들과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저점을 찍었을 때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절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고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경제가 쇼크를 받았을 때 그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흐름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일맥상통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모습이 다르죠. 나스닥과 유로스탁과 MSCI 월드 지수는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얄궂게도 코스피 지수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언급드린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거론을 드렸던 대규모 IPO라든지 어떤 수급의 꼬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지수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행간에선 그런 얘기도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다. 내지는 공급망 논란이 얼마 전까지도 있었죠.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까지도 시장에서는 하게 되는데 저는 단언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말씀을 역으로 좀 하고 싶어요. 대만 지수는 왜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을까요? 대만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산업구조를 띠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만에는 TSMC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는 TSMC를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어떤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코스피만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 코스피만 왜 하락을 했을까?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1번,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2번, 아니다. 밸류에이션 때문이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단만 쓴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밸류에이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시장만 디커플링이 되는 비단 미국 시장이 아니에요. 미국, 유럽, 심지어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수까지도 우리나라 시장과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면요.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단순 수급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이제 주식시장을 볼 때는 히스토리컬하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때가 많아요. 수급적인 문제라면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왜? 수급이라는 변수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벌어진 갭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수급이 풀리는 그 타이밍이 오면 이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단순 수급 문제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저는 수급 문제라고 봐요. 왜?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면,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는 가장 큰 논리는 이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부족에 대한 그러한 논리, 그리고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비슷한 산업 구조를 띠고 있는 나라들의 주가는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 논리라는 근거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수급 논리냐? 1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IPO. 뭐 다른 나라에도 IPO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유독 대규모 IPO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장애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수급의 논리.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억이 한도예요. 한 종목당 10억의 한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반복됐던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과거에는 12월 중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2월 초순, 그 다음에는 11월 중순.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반영이 되는 시기가 빨라졌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10월 말부터 이러한 영향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점까지도 이번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영향이 주식시장 전반적인 수급을 좀 교란시키는 큰 요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시간은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시간은 가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의 시간이 더 흘러가면 한 달 후 또 12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2년이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대주주 양도세는 결국은 12월 말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급 논리라고 제가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파생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파생시장. 이게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물이라고 부르는 주식시장보다요, 파생시장이 더 큽니다. 네, 현물보다 선물시장이 더 비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현물을 뒤흔드는 그러한 현상은 벌어지지 않겠죠. 이걸 우리가 웹더독이라고 부릅니다. 현물, 주식을 뒤흔드는 그러한 흐름은 벌어지지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최근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두 번째 목요일이 동시 만기 내지는 옵션 만기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그런데 이게 제도가 또 바뀌었었죠. 매주 목요일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로.
이걸 우리가 위클리 옵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위클리 옵션, 뭐 내지는 뭐 선물 시장 뭐 만기 때문에 내지는 옵션 시장 만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파생 시장 얘기를 하면서. 근데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 때문에 무조건 지수가 빠진다라는 건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선물과 옵션은요,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상품이에요. 제 말은 뭐냐면 이 시장 때문에 지수가 빠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꺼내냐면 파생시장 때문에 지수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뭐라고 했죠? 현물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죠. 매수 세력이 좀 드문 거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하반기를 수급적으로 굉장히 교란시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파생시장에 들어가 있는 소위 메이저라고 부를 수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게 좋을까요?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식을 올리기 위해선 큰 돈이 들어가요. 반대로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식을 조금만 팔아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 이상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옵션 만기 이거 말고요. 매주 있는 위클리 옵션을 위해서라도 위클리 옵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를 하락하는 쪽으로 교란을 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시장은 지금 때리면 하락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에서 그걸 이용해서 주식시장보다 더 큰 돈을 여기서 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주식시장은 어차피 기다리면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파생은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생시장에서 이런 논리가 저는 성립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물시장의 어떤 매수 수급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대규모 IPO들이 연속되고 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 과세가 하반기에 기존 대주주 10억 이상, 종목당 10억 이상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면서 매물을 유도시킨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에서 하방으로 세팅을 하면서 거기서 차익을 노리는 이러한 매매가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네 달은 어떤 달이냐면요.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이루는 소위 말하는 동시만기일. 이걸 다른 말로 쿼드러플이라는 말을 써요. 왜 쿼드러플이냐면 총 4가지의 상품이 만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수 선물, 그리고 지수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 4가지 상품이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자, 지금 11월달이니까 지금 동시만기는 12월달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12월달은 옵션만 만기인 게 아니라 선물도 동시 만기가 있는 달인 거죠. 그렇다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외국인들은 어떤 선물 수급을 보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은요 실제적으로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번 주에 하루에 12,000개를 파는 날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략 2만 개 수준의 선물 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5,000개 수준이었지만 이틀 전에 대량의 선물 매도가 나오고 어제 오늘 선물을 좀 사주다 보니까 지금은 대략 누적으로는 한 2만 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12월 만기를 겨냥해서는 외국인들은 상방 포지션을 짜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믿을 구석인 거죠. 수급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어떤 주식을 우리가 핸들링하는 수급들이 자신감을 좀 갖게 되면 오히려 어떤 위클리 옵션이나 여러 가지 파생 시장의 요인들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던 부분이 거꾸로 상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개월, 4개월 동안 발생됐던 해외 시장과의 괴리는 수급적인 문제고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모멘텀 플레이와 지수 플레이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뜬금없이 지금 시장이 왜 이런 형태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원인이 수급적인 원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결국은 지금 시장은 지수를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모멘텀 플레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논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 플레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섹터별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A라는 섹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B라는 섹터는 빠져야 됩니다. 왜? 시장에 있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이제 횡행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사파는 이 XY 세대라고 하면요, 대략 한 4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Z세대, 뭐 다른 말로 MZ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10대, 20대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뭐 60대, 70대 이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세대별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표현한 사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40대는 60, 70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 보냈어요. 바코드 보여주시고 교환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물론 요즘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요. 기프티콘은 또 뭐며 바코드? 바코드를 어떻게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이 40대는 답답해 하겠죠. 근데 더 웃긴 건 10대, 20대는 40대를 보고 답답해 합니다. 10대, 20대가 하는 말을 보면 삼촌 오픈시에서 카이카스 지갑으로 민팅한 NFT를 담아봤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저 역시 10대, 20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딱 봐도 가상화폐, NFT 이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즉 현재 시점에서의 주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아젠다라고 해야 되나요? 주요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사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르고 그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어떤 대표적인 모멘텀 플레이로 많이 10월달, 11월달에 대두가 됐던 게 메타버스였어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파생이 됩니다. 여기서 파생이 된 단어들이 P2E라는 논리가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P2E는 뭐냐면 Play to Earn이라고 해서요. 과거에는 P2W라고 했어요. Play to Win.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했는데 지금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2E는 결국은 가상화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논리는 60, 70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상화폐를 직접 해보질 않았으니까. 물론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 논리는 계속 확장이 되게 돼요. 메타버스부터 시작된 어떤 세계관이 여러 방면, 여러 산업군들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메타버스의 원론적인 중요 사항은 뭘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CNDP라는 말을 메타버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많이 쓰게 되는데, CNDP, 그게 뭐냐면 컨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의 뭐 4대 구성 요소다 뭐 이런 말도 해요. 뭐냐면요, 컨텐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면요, 플레이예요. 무엇을 하고 놀 거냐. 지금 MZ 세대들의 관심은 플레이라는 건데, 컨텐츠라는 건 뭘 하고 놀지에 대한 부분이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요즘은 모든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네트워크화 되어서 이루어지거든요. 뭐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랑 놀지가 되는 거고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은 방법론이죠. 어떻게 놀지가 되는 거고요. 하우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플랫폼은 어디서 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4대 구성 요소로 CNDP라는 말을 쓰는 게 뭐하고 놀 거며, 누구랑 놀 거며, 어떻게 놀 거며, 어디서 놀 거며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플레이, 결국은 노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은 MZ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 주식시장의 모멘텀 플레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최근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나를 좀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까도 뭐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pay to win, 그리고 play and earn이라는 이제 개념이에요. 뭐, and라고 쓸 수도 있고요. 뭐, to라고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P2W와 P2E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 P2W 같은 경우는 과거의 논리예요. 과거의 논리. 지금 보시면 여기 유저가 있어요. 유저가 있고요.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그 유저가 만든 아바타가 있는 겁니다. 이 아바타를 어때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이 아바타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아바타는 결국은 이 돈을 주고 산 유저에게 어떤 물음표라는 어떤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실제 돈이 들어가고 가치를 주는 부분은 전부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져요. 페이 투 윈이라는 건 결국은 가상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기기 위한, 승리를 하기 위한 무언가를 얻게 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 투 어는 개념이 좀 다른 게요. 역시 이제 가상과 여기서는 현실이 있습니다. 가상에서요, 게임을 합니다, 유저가. 재화, 어떤 물건들을 획득을 하게 돼요. 이 획득한 재화를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이 토큰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가상화폐는요,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과거에는 돈을 들여서, 돈이 들어간 거죠. 돈을 들여서 게임상에 쓸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구입을 했다면, 지금은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획득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즉, 돈을 버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P2E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NFT입니다. 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NF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모멘텀이 있는 섹터에 시장이 어려울 때 붙는 방식이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의 모멘텀 플레이는 말씀드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리들, 그리고 NFT, 그리고 가상화폐,
P2E와 관련된 논리들이 통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모든 현상에는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모든 현상에는. 이러한 모멘텀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주식시장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즉,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시장이 알아주게 시작을 하는 건데, 이 트리거는 결국은 ETF였어요. 메타버스 ETF가 국내에 횡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 메타버스 ETF를 등에 업은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우군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NFT 게임 이쪽은 강력한 우군을 등에 업고 본인 섹터들이 갖고 있는 모멘텀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타이밍에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심지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적절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이 이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쭉 말씀을 드린 부분은 10월달, 11월달 동안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12월달, 그리고 내년 1, 2, 3월 1분기, 이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이제 최근 시장에서 역시 힌트를 많이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시장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요.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해요. 지수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섹터가 진짜 많이 갈립니다.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최근에 어떤 섹터들이 올라가냐면 대표적인 게 IT예요. 대표적인 게 IT가 올라가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다 빠져요. 근데 NFT, 뭐 게임, 메타버스 이쪽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최근 한 보름간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나 하락을 하나 하락 종목이 항상 많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섹터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 섹터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시소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이 시소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올라가요. 지금 시장 전형적으로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올라갑니다. 시소 같은 경우도 한쪽이 땅까지 내려와야 나머지 한쪽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잖아요. 같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모멘텀 플레이가 횡행한 그러한 시장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되는 게요.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이 모멘텀 플레이와 지수 플레이가 지금 이쪽이 강하지만 지수 플레이가 더 강한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 이 점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이 시점이 이제 언제일 것이냐가 현재 시장에서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본격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이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준점을 잡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거래소는요, 3050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305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지수 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이 지수 때는 어느 지수 때냐면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박스를 그렸거든요. 2900에서 3050까지요. 그 박스의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고 안착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수급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요, 결국은 이 포인트가 돌파가 됐을 때는 시장의 수급들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지수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과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기준점은 잡아 놓으셔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기준점은 305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떨 거냐?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 플레이와 지수 플레이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IT가 잠깐 올라간 날들이 있었어요. 그때 게임, NFT, 메타버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다 빠지고 그동안 소외가 됐었던 실적 좋은 IT가 가는 거 아니냐? 반만 맞고 반만 틀린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바로 이번 주에 또다시 한번 게임 NFT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주중에 있었어요. 모든 일들은 한 번에 바뀌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시차를 두고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엄연하게 모멘텀 플레이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시장이고, 이게 지수 플레이로 넘어가기 위한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050이란 어떤 기준점, 뭐 다른 기준점을 잡으셔도 되지만 제가 볼 땐 3050 정도를 저는 기준점으로 좀 잡고 있는데, 특정 기준점을 잡고 이 기준점을 돌파를 했을 때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로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섹터별로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각인데요. IT 소부장, 그리고 자동차. 사실 자동차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또 실시간으로는 매력이 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IT와 자동차가 가지 않으면 지수가 갈 수 없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향후 지수 본격 상승 시에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수 플레이가 나오는 시장에서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위 말하는 피킹을 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담아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NFT 게임, 메타버스, 가상화폐 최근에 강했던 섹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목을 압축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일단 게임한다, NFT 한다, 뭐 말만 나오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뜬금없이 유행한다라고 접근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온 기업들을 압축해서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직은 모멘텀 플레이와 지수 플레이가 오락가락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모멘텀 플레이의 주 재료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 원전, 콘텐츠, 엔터 이런 것들은 섹터 순환을 대비해서 하락할 때 거꾸로 사셔야지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섹터별로 시각을 지금 확실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담아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순환매를 대비해서 거꾸로 빠질 때 사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립을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힌트 수익률 때문에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매매했던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컴 MDS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최근 일주일간 차트만 보셔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략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종목은 넵튠이라는 종목인데, 실제 저희가 들어간 자리는 사실 뭐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장중 거의 최저가에 사실은 저희가 진입을 했었어요. 이틀 동안 진입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올라간 게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두 종목이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두서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직은 모멘텀 플레이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모멘텀 플레이에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지수 플레이로 바뀌게 될 텐데,
그때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어느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인데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바로 공개 방송이 좀 이어지거든요.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공개 방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서 섹터에 대한 부분까지만 좀 강조를 드렸죠. 뭐 IT 소부장은 어떻고 자동차는 어떻고 NFT는 어떻고 원전은 어떻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 우리는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섹터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종목들까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바로 이어지는 한국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공개 방송을 참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181번으로 박우신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7순위 넘으신 분? 병을 앓고 계신 분? 큰 수술을 하셨던 분? 가족분들 모두 AIG에서는 가입 어렵지 않아요. 진짜요? 입원 일당, 수술비는 물론 상해 사망 시에도 남겨진 가족을 든든하게 AIG 올인원 간편보험. 병원을 다니고 계셔도 큰 수술 받으신 적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어려운 보험은 NO! AIG는 이지. AIG? 가족을 위한 간편 보험이지. AIG 올인원 간편보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질문 하나로 가입하는 간편보험 이지. 7분 이상 상담을 시 탈부착 손잡이로 조리 후 바로 식탁으로 프라이팬 5종 증정. 상해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질병 수술비를 보장해드리고 상해 사망 시엔 상해 사망금 보장. 거기에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상해 사망 유족 생활 자금까지. 거기다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보다 범위를 더 넓혀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특약으로 보장하고 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보다 범위를 더 넓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특약으로 보장하는 AIG 올인원 간편보험. 75 나이에도 병을 앓거나 약을 드시고 계셔도 수술 입원한 적이 있어도 AIG 올인원 간편보험은 1년 이내 수술 이력과 입원 이력이 없는지 질문 하나만 확인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이제 간편하게 가입하고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지금 안전하게 전화 예약만 남기세요. AIG 띠링띠링. 7분 이상 상담을 시 탈부착 손잡이로 조리 후 바로 식탁으로 프라이팬 5종 증정.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t's play. 체크인 플레이. 와, 이 결제 속도 뭐지? 내 계좌가 한눈에 다 보여? 아, 이번 달은 요만큼만 쓰라고? 오늘은 여기서 놀아볼까? 이게 다 뭐 하자는 플레이? 뭐든 다 하자는 플레이. 금융부터 라이프까지 플레이를 멈추지 마. 친한 플레이, 친한 카드로부터.